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의 시선에서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미국 정부 공식 식단 지침에 김치가 적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현금째 돌아오는 나라? 오전에 주문한 물건이 저녁에 문 앞에 오는 나라. 3000년 된 온돌 기술을 나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인 나라.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택입니다. 외국인이 경악한 한국의 6가지 불가사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김치로 한국을 간다고? 편집장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치 때문이라고.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퓰리처 최종 후보 2번 올랐잖아. 그런데 김치?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미국 정부 식단 지침 164페이지, 12페이지에 김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공식 인정한 건. 편집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며칠 필요하냐고. 일주일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좋아. 그 이상은 안 돼. 그런데 마이클, 한국 의료 시스템도 좀 봐.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 거야.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찾아보면 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마이클 그린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중보건 기사를 써온 저널리스트입니다. 15년 경력입니다.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도 2번 올랐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기사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비, 보험 없이 파산하는 사람들,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환자들, 숫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추측이나 감상이 아니라 데이터와 팩트로 기사를 씁니다.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 공동 발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2025년에서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 이런 문서는 15년간 수십 번 봤습니다. 보통은 훑어보고 넘기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USDA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김치를 넣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발효식품의 건강 효과가 최근 연구에서 계속 입증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학교 급식에 김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군대 식단에도요.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영양 정책에 김치가 들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오갔습니다. 편집장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치부터 찾아봤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김치 1g당 유산균 10억 마리.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C 4배 증가. 2024년 김치 수출액 1,890억 원. 해외 한식당 8만 9천 개. 기사 한 권 쓰기엔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말한 의료 시스템도 검색해봤습니다.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 지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미국의 3분의 1인데 평균 수명은 더 길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198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미국은 2026년인 지금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GDP 12국가가 의료비는 왜 이렇게 쌀까?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김치만 볼 게 아니다. 한국 시스템 자체를 봐야겠다고. 그날 밤 인천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취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 박사와 점심 약속. 내일 정오. 김치 공장 방문은 모레. 전문가 인터뷰 3건 더 잡아놨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좌석 앞 화면에 비행 경로가 나왔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선.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그걸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금요일 정오. 서울 강남. 6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가 6개였습니다. 주문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김치 3종류. 나물 2종류. 젓갈 하나.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기본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김치찌개 먹을 거면 같이 나온다고. 저는 접시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뉴욕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물도 유료인 곳이 많았습니다. 빵 한 조각 더 달라면 $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주문도 하기 전에 6가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포함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리필도 무료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필도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으면 더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좌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양말 신은 발바닥으로 그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호텔방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온돌이라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3000년 역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김치를 집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온 바로 그 김치였습니다.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포크로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했습니다. 매웠습니다. 시큼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맵고 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맛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1g에 유산균이 10억 마리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C가 4배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배추, 무, 마늘, 생강, 젓갈까지 재료만 15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산균 10억, 비타민C 4배, 재료 15가지 이상. 그래서 USDA가 인정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채소 절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발효과학의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뚝배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국자로 떠서 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얼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발효 문화가 깊다고 했습니다. 김치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전부 발효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발효가 발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겨울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채소를 보관하려면 발효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얘기였습니다. 생존이 기술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필요가 과학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반찬 접시 중 하나가 비었습니다. 김치였습니다. 그냥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새 김치를 접시에 가득 담아줬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뉴욕에서 리필이 무료인 건 물과 빵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식당에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반찬을 다 먹으면 직원이 알아서 채워줬습니다. 무료로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다르냐고.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드 디쉬는 있지만 전부 추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리필은 당연히 없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손님이 배가 안 차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여기도 이윤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배부르게 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님을 배부르게 하는 게 먼저. 식사를 마쳤습니다. 김 박사가 계산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슬쩍 봤습니다. 12,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 $9였습니다. 반찬 6가지, 김치찌개, 밥, 국, 전부 포함해서 $9. 뉴욕이었다면 최소 $25는 나왔을 겁니다. 반찬은 추가 비용이고 리필은 없었겠죠. 식당을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취재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김치, 발효,
유산균 10억, 비타민C 4배, 재료 15가지, 학교 급식, 군대 식단, USDA 공식 인정. 기사 쓰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무료 반찬 6가지, 무료 리필, 12,000원대 25달러. 손님을 배부르게 하는 게 먼저. 이건 단순한 음식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생존이 과학이 됐다고. 겨울을 버티려고 만든 김치가 21세기 미국 정부의 공식 식단이 됐다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쓸어 왔는데 뭔가 훨씬 큰 걸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떠냐고. 우리 집에서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6시. 택시를 타고 김 박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김 박사 집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신발 벗으세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로 현관 바닥을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타일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현관 타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창밖은 추웠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데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온돌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거실 안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항상 발이 차가웠습니다. 양말을 2겹 신어도 차가웠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덜컹거리며 열을 뿜어냈지만 바닥은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겨울이니까 발이 찬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손바닥으로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죠? 김 박사의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으로 뜨거운 물이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바닥을 데운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쓰셨어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온도를 썼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바닥 아래 돌을 데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배관으로 순환시킨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없는 집 찾기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아파트 지을 때 기본으로 넣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50년 전부터 표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은 낮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먹는 구조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바닥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엉덩이와 다리를 통해 열이 전해졌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셨습니다. 역시 바닥에 앉아서였습니다. 김 박사 부인이 방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위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바닥에 앉으면 금방 엉덩이가 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파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바닥에 앉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닥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밥 먹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잔다고 했습니다. 온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겨울이면 발이 얼어붙는다고 했습니다. 양말을 2겹 신어도 차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바닥에서 떨어뜨려 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 부인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불편한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10시.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돌. 검색.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3000년 역사. 고구려 시대 유적. 복사열 원리. 두한조결. 더 검색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논문이 나왔습니다. 2023년 발표. 온돌 방식의 복사열 시스템이 기존 대류 난방에 비해 에너지를 평균 23% 절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NASA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성기지 난방 시스템 연구. 온돌 원리 활용 검토. 2023년 국제우주학회 논문. 손을 멈췄습니다. NASA가 온돌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에 사람이 살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더 찾았습니다. 유럽 주택시장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친환경 주거 단지가 온돌 방식 채택. 난방비 30% 절감. 미국 콜로라도 고급 주택 단지. 바닥 복사 난방.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 옵션.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21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자 럭셔리 옵션으로 마케팅되는 바로 그것이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서민 아파트 표준 사양이었습니다. 김박산의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그 평범한 아파트 바닥 아래에 3000년 기술이 21세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검색했습니다. 워싱턴 아파트 겨울철 월 $200. 서울 아파트 평균 월 5만 원. 약 $38. 5분의 1이었습니다.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온돌. 3000년 역사. 복사열.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온기. NASA 화성기지 연구. 유럽 에너지 23% 절감. 미국 콜로라도 프리미엄 옵션. 한국 1970년대 서민 표준. 난방비 $200 대 $38. 김치에 이어 또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것이 세계에서는 최첨단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쓸어 왔는데 벌써 2개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내일은 취재 4일째. 김치 공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뭐가 나올까? 그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취재 4일째 밤이었습니다. 김치 공장 방문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공장장이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 후 소주를 마셨습니다. 공장장이 김치 수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럽, 중동까지 나간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공장장이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밤 11시 40분인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식당에서 웃으며 나오는 무리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 4명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떠올랐습니다. 밤 9시만 넘으면 거리가 비었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노숙자뿐이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문득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다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호텔까지 아직 멀다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걷고 싶다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환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워싱턴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되기 전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년 전 동료가 밤 10시에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걷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택시를 탔습니다. 조금 비싸도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울 한복판을 밤 12시에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밤 12시. 여성. 혼자. 이어폰. 스마트폰. 워싱턴이었다면 이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소매치기가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편안하게 걸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편의점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안에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 골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택시에서 봤던 그 여성들이었습니다.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요. 자정이 넘었는데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다르다고. 15분을 더 걸었습니다. 호텔이 보였습니다. 새벽 12시 20분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어제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김치 공장, 식당, 택시, 거리,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은 어제 저녁 식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프런트에 내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경찰서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습득물 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습득물 센터라고요? 네. 누가 주워서 경찰서에 맡기면 거기 보관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갑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어젯밤 식당 주인이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찾아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갑을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드도 전부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습득자가 현금까지 그대로 놔뒀네요. 저는 멍하니 지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범죄율 검색. OECD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 미국 6.3건. 영국 1.2건. 한국 0.6건. 영국의 절반이었습니다. 미국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소매치기 발생 건수. 런던 하루 평균 400건. 서울 하루 평균 50건. 8배 차이였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범죄는 8분의 1이었습니다. 습득물 반환율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시 통계 2023년 현금 습득물 147억 원. 그중 주인에게 반환 118억 원 80.3%.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 통계를 찾았습니다. 반환율 약 15%. 4배 차이였습니다. UN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2024년 발표. 밤거리 여성 안전지수. 서울 세계 1위. 도쿄, 싱가포르보다 높았습니다.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살인율 미국 10분의 1. 소매치기 런던 8분의 1.
습득물 반환율 80%대 20%. 여성 안전 세계 1위. 밤 12시 여성 혼자 걷기. 아무도 긴장하지 않음.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보며 걷던 여성. 골목에서 치킨 먹던 4명. 편의점 24시간 불빛. 경찰서에서 들은 말도 떠올랐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기선 당연한 거라고. 저녁 7시.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막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 스마트폰 보며 걷는 사람들.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머니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항상 경계했습니다. 지갑이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은 피했습니다. 그게 도시에서 사는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걸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왔습니다. 김치도 그랬습니다. 생존이 과학이 됐다고. 온돌도 그랬습니다. 필요가 기술이 됐다고. 그런데 치안은 달랐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기는 식당 주인. 현금까지 그대로 놔두는 습득자. 당연하다고 말하는 경찰. 숫자로 말하는 사람인 저도 이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80% 반환율이라는 숫자 뒤에 80%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김치, 온돌, 그리고 이제 치안. 세 개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쓸어 왔는데 점점 더 큰 걸 보고 있었습니다. 취재 5일째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전날 밤 김 박사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문화라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침대 시트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김치 수출업체 대표 인터뷰.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두통은 계속됐습니다. 아스피린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워싱턴 집에는 항상 비치해뒀는데 여행 가방에 안 챙겼습니다. 프런트에 전화했습니다.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근처 병원 가보라고. 걸어서 5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병원이라고요? 네. 내과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병원은 큰일이었습니다. 예약을 잡아야 했습니다. 보통 2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급실은 몇 시간씩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숙취 때문에 병원을 간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보라고. 약 처방받으면 된다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프런트에서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3분 걸었습니다.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에 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시냐고. 두통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좀 마셨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보험증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권 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곧 부를게요. 예약 안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예약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환자가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성 2명, 젊은 여성 1명.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10시 25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10분 기다렸습니다. 워싱턴 응급실에서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두통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을 재겠다고 했습니다. 팔을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쟀습니다. 조금 높다고 했습니다. 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을 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의사가 목을 확인했습니다. 목도 좀 부었다고 했습니다. 처방전 써드릴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접수대에서 계산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4,500원입니다. 4,500원이라고요? 네. 직원이 웃었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4,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 3달러 50센트였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약을 준비했습니다. 3분 걸렸습니다. 3,200원입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2개의 영수증을 꺼내봤습니다. 진료비 4,500원, 약값 3,200원, 총 7,700원, 약 6달러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사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증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병원 다녀왔어. 총 6달러.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영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6달러라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난치는 거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장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10분 기다렸고 5분 진료받았고 6달러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작년에 독감으로 병원 갔다가 450달러 냈어. 보험 있는데도 450달러라고요? 응. 진료비 200, 검사비 150, 약값 100.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 기다렸어. 예약 잡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미국 의료비 비교. 검색.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 지수. 한국 상위권. 1인당 의료비 지출 미국의 3분의 1. 평균 수명 미국보다 길다. 더 검색했습니다. 미국 일반 진료 평균 비용. 150달러에서 300달러. 보험 없으면 더 높다. 한국 일반 진료 평균 비용. 건강보험 적용 시 5,000원에서 1만원. 30배 차이였습니다. 맹장 수술을 검색했습니다. 미국 평균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한국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30만원에서 50만원. 60배 차이였습니다. 암 치료비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평균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한국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5%. 의료비 파산을 검색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간 수십만 명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 한국 의료비 파산 극히 드문.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연도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1989년. 1977년 시작해서 12년 만에 달성. 미국 2026년 현재도 미달성. 1965년 메디케어 시작한 지 60년 넘었는데도 손을 멈췄습니다. 편집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좀 봐라.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 거다. 이제 알았습니다.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진료대기 10분 대 2주. 진료비 6달러 대 450달러. 맹장수술 50만원 대 3만 달러. 60배 차이. 전국민 보험 12년 대 60년 미달성. 의료비 파산 수십만 명 대 극히 드문. 7,700원짜리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치도 그랬습니다. 생존을 과학으로 만들었다고. 온돌도 그랬습니다.
필요를 기술로 만들었다고. 치안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회라고. 그런데 건강보험은 달랐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돈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선택. 모든 국민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선택. 가난하다고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선택. 12년 만에 전국민 보험을 만든 나라. 그 나라에서 저는 지금 6달러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15년을 살며 수십 건의 의료 시스템 비판 기사를 썼습니다. 터무니없는 의료비. 파산하는 환자들.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모든 문제가 한국에서는 1989년에 이미 해결됐습니다. 37년 전에. 두통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김치 수출업체 대표 인터뷰를 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치, 온돌, 치안,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4개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쓸어 왔는데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취재 6일째 아침.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충전 표시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충전기가 고장났습니다. 짐을 뒤졌습니다. 여분의 충전기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집에 두고 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오늘 오후 3시에 마지막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가 전부 노트북에 있었습니다. 충전기가 필요했습니다. 프런트에 전화했습니다. 근처에 전자제품 가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빠르다고 했습니다. 쿠팡 써보라고 했습니다. 쿠팡이요? 네. 앱 깔면 된다고 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쿠팡을 검색했습니다. 다운로드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맥북 충전기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다양했습니다. 한 제품을 클릭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배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도착.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도착? 지금 오전 10시인데요. 워싱턴에서 아마존으로 주문하면 프라임 회원이어도 이틀이 걸렸습니다. 일반 배송은 5일에서 7일이었습니다. 당일 배송? 추가 비용 10달러에서 15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 도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배송비 0원. 무료였습니다. 결제했습니다. 주문 완료 화면이 떴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전 도착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8시간 후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갔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쿠팡 상자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10분. 주문한 지 8시간 만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충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충전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주문. 오후 6시 도착. 배송비 무료. 워싱턴이었다면 이틀 후에나 받았을 겁니다. 당일 배송을 원했다면 15달러를 더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8시간 만에 무료로 받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택배 이용 횟수. 검색.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 116.3회. 경제활동 인구 기준 204.3회. 손을 멈췄습니다. 1년에 116번. 1인당요? 계산해봤습니다. 1년 52주. 116번이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통계를 찾았습니다. 미국인 1인당 연간 택배 약 50회에서 60회. 한국의 절반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2배 많은 택배를 받았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배송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미국 아마존 프라임 2일 배송. 일반 배송 5일에서 7일.
한국 당일 배송 일상화. 배송비를 비교했습니다. 미국 당일 배송 추가 비용 10달러에서 15달러. 아마존 프라임 연회비 139달러. 한국 쿠팡 로켓 배송 월 4,990원. 약 4달러. 새벽 배송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전 주문하면 새벽 7시 전 도착. 신선식품 배송. 밤에 주문해서 자는 동안 배달된다고요?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새벽 배송 시스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신선식품을 잠자는 동안 문 앞에 배달.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1인당 연간 택배 116회 대 50회. 2배 차이. 당일 배송 대 2일 배송. 배송비 무료 대 추가 비용 15달러. 새벽 배송 세계 유일. 김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택배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30분 후 김 박사가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택배 자주 받느냐고.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빠르니까 시킨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게 생기면 바로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올 거라는 걸 아니까 미리 사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다르냐고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걸린다고 생각하고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불편한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떠난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쿠팡 상자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주문. 오후 6시 도착. 한국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았습니다. 미국인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샀습니다. 집에 쌓아뒀습니다. 삶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김치도 그랬습니다. 생존을 과학으로. 온돌도 그랬습니다. 필요를 기술로. 치안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회. 건강보험도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을 버리지 않는 선택. 그리고 이제 택배. 기다리지 않는 사회. 아니, 기다리게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사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김치, 온돌, 치안, 건강보험, 택배. 5개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일정 중 6일이 지났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귀국 준비를 하며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쓰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은 5개였습니다. 김치 파일은 2페이지였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5페이지에서 8페이지였습니다. 편집장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김치 기사 대신 한국 르포를 보내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이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공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택시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바닥 아래에 온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3000년 기술이 21세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저 편의점 앞에서 새벽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병원에서 누군가 지금 7,700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깨끗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빠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표지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향을 찾기 쉬웠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처리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짐을 붙였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아주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이 정중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도착했을 때 이 공항이 세계 1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SKYTRAX 12년 연속 1위. 그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했습니다. 직원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빨랐습니다. 충전 시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에 의자가 충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12년 연속 1위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입국 심사 1시간 대기. 짐 찾는데 30분. 화장실 항상 지저분함. 직원 불친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사관이 여러 명 동시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면세구역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맑았습니다. 1시간 후 탑승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김치 기사 대신 한국 르포를 보냅니다. 아니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5가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편집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도 좀 봐.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 거야. 편집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치만 보고 올 리 없다는 걸. 제가 숫자를 보는 사람이라는 걸. 시스템을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걸. 김치를 쫓다가 한국을 발견할 거라는 걸 편집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한 것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정부는 김치를 공식 인정했다. 나는 김치를 취재하러 한국에 갔다. 그리고 김치 너머의 한국을 발견했다. 3000년 역사의 온돌은 나사의 화성기지 연구 대상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프리미엄 옵션으로 팔리지만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서민 아파트 표준이었다. 밤 12시에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80%가 돌아오는 나라. 소매치기 발생 건수는 런던의 8분의 1이었다. 7,700원으로 병원을 다녀왔다. 미국에서는 450달러가 드는 진료였다.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나라. 미국은 60년이 넘도록 하지 못한 것을. 오전 10시에 주문한 충전기가 오후 6시에 도착했다. 배송비는 무료였다. 한국인은 1년에 116번 택배를 받는다. 미국인의 2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메일을 저장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마저 쓰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로 이어지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공항은 나라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이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온돌이 있었습니다. 저 거리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었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누군가 7,700원으로 병원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저 집들의 택배가 8시간 만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사라졌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본문을 이어 썼습니다. 김치, 온돌, 치안, 건강보험, 택배. 얼핏 보면 서로 관계없는 5가지였다. 음식, 난방, 안전, 의료, 물류.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다. 김치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겨울을 버티려고. 채소를 보관하려고. 그것이 발효과학이 되었고 2026년 미국 정부의 공식 식단이 되었다. 온돌도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추운 겨울을 버티려고. 그것이 복사열 기술이 되었고 NASA의 화성기지 연구 대상이 되었다. 치안은 다른 차원이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시스템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기는 식당 주인. 현금까지 그대로 놔두는 습득자. 건강보험은 선택이었다. 아픈 사람을 돈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선택. 12년 만에 전국민 보험을 만든 나라. 택배는 효율이었다. 기다리지 않는 사회. 아니, 기다리게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사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와 팩트로 기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숫자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수출액, 유산균 개수, 발효 온도, 측정 가능한 것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알았습니다.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원인은 사람이었습니다. 80% 반환율이라는 숫자 뒤에 80%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전국민 보험을 달성했다는 숫자 뒤에 아픈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인당 연간 116번 택배를 받는다는 숫자 뒤에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에서 온도를 설명해주던 김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한식당에서 반찬을 무료로 리필해주던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제 지갑을 경찰서에 맡긴 식당 주인이 떠올랐습니다. 현금까지 그대로 놔둔 습득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메일을 계속 썼습니다. 나는 김치 기사 하나 쓰러 한국에 갔다. 그런데 김치 너머의 것들을 보았다. 온돌에서 3000년의 지혜를 보았다. 치안에서 사람을 믿는 사회를 보았다. 건강보험에서 누구도 버리지 않는 선택을 보았다. 택배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는 배려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다. 시스템도 아니었다. 숫자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그것이 미국의 위대함이다. 나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이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효율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경쟁과 연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가능성이다. 워싱턴행 비행기였습니다. 14시간 비행이 남았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물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태평양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메일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내 시선이 바뀌었다. 15년 동안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써왔다. 비싼 의료비, 파산하는 환자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국에서 해답을 보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했다.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7,700원 진료비, 10분 대기, 80% 습득물 반환율, 8시간 배송.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었다. 나는 김치 기사를 쓰러 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도 할 수 있다고.
선택의 문제라고. 첨부 한국 르포 25페이지. 마이클 그린. 인천발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정할 곳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발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편집장이 뭐라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쓸어 보냈는데 25페이지 르포를 보내다니.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썼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썼습니다. 그것이 저널리스트의 일이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김치 기사 하나 쓰러. 일주일 후 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안고 7,700원짜리 영수증이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책상 위에 붙여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갔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계속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김치를 발효시키는 나라.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나라. 지갑을 돌려주는 나라. 아픈 사람을 버리지 않는 나라. 8시간 만에 물건을 배달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 14시간 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1시간을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짐 찾는데 30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택시비로 $80를 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바닥이 차가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런데 제 안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김치 기사가 아니라 더 긴 이야기를 쓸어 갈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책을 쓸어. 그 생각을 하며 기내식을 마쳤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서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를.